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3장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장은요. 제가 앞에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 그 재무설계 개론에서 그 5장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재무제표가 뭔지 의미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뭐 시험에 뭐 잘 안 나오거나 간간히 출제가 돼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는 요거 재무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뭐 재무제표의 의미 정도는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중요해. 그래서 자산부채 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금 흐름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3장 주의 깊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재무제표의 의미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개인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업 고객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도 기업 재무제표하고 개인 재무제표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돼요. 그럼 기업 재무제표는요. 보통 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제표는 왜 작성해요? 외부의 그 뭐 주주라든가 아니면 이 정보 이용자가, 그렇죠? 주주나 이 정보 이용자가 해당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기업 재무제표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는요. KIFRS라고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원칙,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기준에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보면 기업 재무제표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여기 기업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이쪽이 이제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자본이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산 이꼴 부채 및 자본의 합계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 상태,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일정 시점에 대한 지표죠. 그러니까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현재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이죠. 언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 기간 1년 보통 1년이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 비용, 이익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가 들어왔고 비용이 얼마가 나갔고 그럼 이걸 땅 빼니까 이익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종의 뭐 경영 성적표입니다. 경영 평가라든가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데 좀 유용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각 기간별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니까 향후에 이제 발생할 기업 자금의 과부족 현상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재무제표보다는 우리 개인 재무제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게 개인 재무제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개인 재무제표는 일단 일반적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기업 재무제표는 외부 관계자들한테 기업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근데 개인 재무제표를 나의 개인 정보인데 그거를 외부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필요가 없죠.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화된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기업 재무제표는요. KIFRS라고 하는 표준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개인 재무제표는 기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나 가계를 하나의 단일 경제 주체로 간주를 하고 뭐 소득, 소비, 투자 활동과 관련된 이 가계의 재무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가계, 그렇죠? 나, 배우자, 자녀 뭐 이렇게 이 가계의 재무 활동에 초점을 두어서 작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재무제표하고 기업 재무제표의 차이점 뭐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자, 우리 앞에서 기업 재무제표는 자산, 요게 이제 재무 상태표가 있었죠. 기업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하고 똑같은 표가 요거예요. 자산 부채 상태표예요. 상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랑. 예를 들면 XX년, XX월, XX일, 현재 요 시점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여기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순자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순자산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일정 시점의 지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현금 흐름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기간 동안 들어온 돈 유입 얼마, 나간 돈 유출 얼마. 그럼 유입에서 유출을 뺀 나머지는 여기는 순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네, 호주머니 기준으로. 자, 그래서 자, 이런 재무제표는 이러면 뭐 기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항목들은 이게 사실 주요 항목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명칭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고객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기준이 아니라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죠? 대신에 이게 뭐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고객의 재무 상태를 쭉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을 잘 관찰을 하고 뭔가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에 일관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준화된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 자,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요. 뭐 필요할 때 뭐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뭐 앞에서도 이제 봤습니다만 자산부채 상태표는 특정 시점. 자, 보통 뭐 예를 들면 몇 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자산이나 부채의 현황들을 이제 보고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들어온 돈 유입, 나간 돈 유출, 유입에서 유출 빼면 순현금 흐름 이렇게 되는데 유입된 현금의 성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득이 뭐고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요. 유입 대비 유출의 규모,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지 적은지 비슷한지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추정, 자, 미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설계사가 제안하는 설계안을 실천하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추정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광고나 이런 데 많이 봤잖아. 우리 성형외과 이런 데 가면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비포 애프터 뚱뚱한 사람이 애프터 그래서 홀쭉해졌다든가 이런 그쵸? 성형 전 성형 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무슨 뭐 집 같은 경우도 막 허름한 집 이렇게 보여주고 뭐 좀 인테리어 다시 한다면 애프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는 비포 그다음에 이제 추정 재무제표는 애프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애프터는 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만약에 이 실천 안 하면 미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실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립한 재무설계안이 이 고객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요. 특히 부채가 많은 고객들이 있어요. 빚이 많은 고객들은요. 저축할 여력도 없고 근근히 진짜 빚 갚기도 힘들어. 이런 고객들이 있는데 재무설계사가 그 고객들을 도와주면 부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부분에서 끌어다가 이걸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여력이 생기는 돈을 가지고 저축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유도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자 지금은 이렇게 근근히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이걸 실행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채가 많은 고객한테는요. 부채 상환에 대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 수단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 현금 흐름표는 예산을 잘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이걸 계획하기 위한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요. 자, 물론 이제 이게 비포 애프터라는 게, 애프터는 뭐 성형외과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변화된 걸 사진을 보여주는 거지만, 사진은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는 미래의 모습을 청사진만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근데 똑같이 되진 않죠. 저를 손예진처럼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손예진이 되진 않잖아요. 그쵸? 저를 이병헌처럼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이병헌이 되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이 되진 않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산부채 상태표를 이제 먼저 보실 텐데, 자, 우리 자산부채 상태표는 일정 시점 내지는 특정 시점, 계속 제가 강조하죠. 시점. 상태라는 거에 우리 힌트가 있어요. 상태. 어떤 시점의 상태, 자산은 얼마, 부채는 얼마, 순자산 얼마 이렇게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자산의 종류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이제 주요 항목이거든요. 물론 항목에 대해서 이걸 나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보면 자산의 종류에는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저축성 자산이 있고요. 투자 자산이 있고요. 사용 자산이 있고 기타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저축성, 투자 자산, 사용 자산, 기타 자산 이렇게 된다. 우리 투자 자산은요. 금융 투자 자산이 있고 실물 투자 자산이 있거든요.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부채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단기 부채, 장기 부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밑에 하단에 순자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순자산 얼마 이렇게 되고 맨 밑에는 자산 총자산 여기는 우리 부채 및 순자산 총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자산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죠. 일치해야죠. 그렇죠?